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매 순간 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그 기능은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기 어렵지요. 우리 몸이라는 이 신비로운 블랙박스 안에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루코스, 우리말로 하면 포도당 수치입니다. 이 지표를 잘 이해하고 몸에 이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혈당 관리가 우리 삶의 균형을 잡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한 권의 책에서 비롯됩니다. 혈당의 여신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생화학자 제시 인차우스페 박사의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어려운 과학 지식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비결로 바꾸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생화학 석사 학위를 받은 분이지요. 실리콘밸리의 유전자 분석 회사에서 일하면서 유전보다 식습관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음식에 대한 갈망부터 생식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의 중요성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글루코스 즉 혈당이 있습니다. 혈당이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얻어지지요.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이동하는데 그 농도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급격한 혈당 상승은 우리 기분, 잠의 질, 체중, 피부 상태, 면역력, 심지어 심장질환의 위험도까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모든 부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비행기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이 혈당 곡선을 잔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현대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탄수화물 섭취 순서나 방식 등 현실적인 관리 비법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인차우스페의 글루코스 혁명 내용 중 일부를 어르신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르신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혈당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몸은 마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기능은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점심 메뉴를 고를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이에 대해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위장으로 음식을 먹지만
인간은 뇌로 음식을 먹는다. 만약 우리 몸이 우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2시간 후에 왜 배가 고픈지, 어젯밤에 잠을 설쳤는지, 그리고 다음날 왜 몸이 무거운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건강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인생 전체가 더 풍요로워지겠지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을 듣는 방법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입안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은 우리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속 30조 개의 박테리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잦은 여드름, 편두통,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감정 기복, 체중 증가, 시도 때도 없는 졸음, 생식 능력 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제2형 당뇨병, 지방간, 심장 질환.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양을 선택하는 일은 식품 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쏟아붓는 엄청난 자본의 마케팅 캠페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사탕을 위한 광고들은 흔히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할 뿐, 가공식품이나 설탕 자체는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우리가 칼로리를 초과해서 먹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믿게 만듭니다. 체중 감량은 오직 칼로리 섭취량과 소모량의 문제다.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면 안 된다. 쌀 케이크나 과일 주스는 몸에 아주 좋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몸에 해롭다. 에너지를 내려면 단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 질병이라 어쩔 수 없다. 살을 빼지 못하는 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후 3시에 졸린 건 당연하다. 그럴 땐 커피를 마셔라. 이런 잘못된 정보에 따라 음식을 선택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우선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고,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연구실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에서 음식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 즉 먹는 순서, 음식 조합, 그리고 음식 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블랙박스에는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지표가 존재합니다. 이 지표를 이해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 속에 있는 혈당, 즉 포도당의 양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 얻지요. 포도당은 혈관을 통해 세포로 이동하는데 그 농도는 하루 종일 변동합니다. 제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혈당 농도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감정, 수면의 질, 체중, 피부, 면역 상태, 심장병 위험도, 그리고 임신 가능성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혈당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겠지만
사실 혈당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포도당을 측정하는 기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 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어르신들께서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듣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더 이상 현란한 마케팅 문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체적으로 음식 결정을 내리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건강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조종석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혈당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때때로 비행기에 탑승해서 좌석을 찾아가는 길에 조종석을 슬쩍 들여다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조종석 안은 온갖 복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스크린, 다이얼, 레버, 깜빡이는 조명, 손잡이, 스위치,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심지어 천장에도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며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비행기가 공중에 잘 떠 있는지에 대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행기와 달리 우리 몸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승객인 동시에 조종사라는 점입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일어나서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지요. 스트레스 없이 몸이 가볍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종석의 수많은 버튼들에 압도된 것처럼 머릿속엔 이런 질문들이 맴돕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혈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혈당은 조종석에서 가장 중요한 조종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가장 배우기 쉽고 우리의 배고픔과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단 혈당이 통제되면 다른 많은 것들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혈당 수치가 균형을 잃으면 계기판의 경고등이 깜빡이고 경보가 울립니다. 살이 찌고 호르몬이 조절되지 않고 피곤해지고 단 음식을 갈망하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제2형 당뇨병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이때 몸의 상태는 마치 기계의 모든 부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비행기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추락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상적인 순항 상태로 돌아가려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조종관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12%만이 대사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인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완벽하게 기능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혈당 수치도 포함됩니다. 모든 국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진대사 건강과 혈당 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 듯합니다. 어르신들을 포함해 주변에 가까운 지인 10명 중 9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럼 혈당 수치 조절에 대한 자가 점검 목록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의사에게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체중 감량을 시도하지만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허리 사이즈가 남성일 경우 102cm, 40인치 이상, 여성일 경우 88cm, 35인치 이상이신가요? 허리 사이즈는 체질량 지수보다 기저질환을 예측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 동안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배가 고플 때 초조하거나 화가 나시나요?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식사가 늦어지면 몸이 떨리거나 머리가 핑핑 돌거나 어지러우신가요? 단 것을 자주 갈망하시나요? 오전이나 오후에 졸리거나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카페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에서 깰 때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식은땀을 흘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만큼 급격하게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여드름, 염증 또는 기타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불안, 우울 또는 감정 기복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으신가요? 감정 기복이 심하신 편인가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몸이 약하다고 느끼시나요? 위산 역류나 이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호르몬 불균형, 생리불순, 불임 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가요?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당뇨 전단계 혹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계신가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계신가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임신성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제1형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어르신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이 이야기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결론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잘못된 채식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병아리 콩 스튜나 바삭하게 구운 두부 대신 채식 과자나 파스타를 주로 먹었는데 이는 모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질 낮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부에는 여드름이 가득했고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또 잘못된 케토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외했는데 오히려 살이 찌고 호르몬 시스템이 교란되어 생리가 멈추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독단적인 정보는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몸에 아주 나쁜 채식 음식이 있고 몸에 아주 나쁜 케토 음식도 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식단은 포도당, 과당, 그리고 인슐린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식단입니다. 적절하고 건강한 채식 다이어트와 케토 다이어트는 둘 다 이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든 질병이 호전되거나 체중이 감량된다면 그 이유 또한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설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조금씩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혈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된 것은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읽으실 때 명심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혈당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혈당 수치를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업적으로 가공된 오일이나 트랜스 지방은 노화를 유발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를 손상시키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당 스파이크를 직접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몸에 좋은 것도 아니지요. 즉, 우리 건강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운동, 감정 상태, 유료적 도움 등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당과 인슐린 수치는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포도당은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도 편안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면 과당과 인슐린 곡선도 자연스럽게 완만해집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함께 존재하고 췌장이 혈당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맥락이 핵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종 마트에서 어떤 음식을 사야 할지 고민될 때 음식 사진과 함께 이거 몸에 좋을까, 나쁠까? 라는 문자를 보내오십니다. 제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상대적이에요. 그 대신 무엇을 드시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파스타는 일반 파스타에 비해 좋지만 채소에 비해서는 덜 좋습니다. 오트밀 쿠키는 아몬드에 비해 덜 좋지만 콜라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식품의 혈당 곡선만 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책에 담긴 권장사항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당 그래프는 제가 참조하고 인용한 과학적 발견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려진 것이며 한 개인의 혈당 실험을 일반화해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자료를 연구했고 특정 습관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발견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과자 한 봉지처럼 그것만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어느 날 아침 과자 한 봉지만 먹은 후 혈당 곡선을 측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똑같이 과자를 먹고 난 후 10분간 걷습니다. 논문 내용처럼 두 번째 스파이크는 첫 번째 스파이크보다 더 작게 나타납니다. 식후 산책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비행기이고 당신이 조종사이자 승객이라면 이 세 가지 주의 사항을 안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비행기를 안전한 고도로 되돌리는 방법임을 이제 아셨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혈당에 대해 알기 훨씬 전에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누텔라 크레페를 먹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20분 전에 일어나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머리 손질은 까먹은 채 주방으로 달려갔지요. 냉장고에서 크레페 반죽을 꺼내 뜨거운 팬에 버터를 두른 후 반죽을 붓고 휙휙 뒤집어 접시에 담아 누텔라를 듬뿍 바르고 접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의 아침은 스페셜 K 한 그릇, 설탕 넣은 우유,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아침을 먹고 있었겠지요.
식탁 위에는 꽤나 멋진 식품 가공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경우 터져서 플레이크로 변한 옥수수 알갱이, 으깨지고 피레로 만들어진 후 건조되어 설탕으로 변한 사탕무, 그리고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주스가 된 오렌지가 있었지요. 이런 농축된 당분은 아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혀는 이 단맛을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녹말과 설탕은 삼켜진 뒤 포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위에 도착한 다음 소장으로 이동한 후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갔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점점 멀어지며 마치 좁은 길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처럼 점점 더 큰 혈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의사들이 혈당을 측정할 때 대개 정맥에서 뽑는 피에서 그 농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포도당은 혈액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 모든 부분에 존재하기에 혈당은 어디에서나 측정될 수 있습니다. 피를 뽑지 않아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면 체내의 포도당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팔 뒤쪽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감지합니다. 포도당 농도는 데시리터당 밀리그램, mg/dl으로 표기합니다. 내 몸속에 얼마나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 혈당 수치, 즉 공복 혈당 수치가 60에서 100mg dl 사이면 정상,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은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 당뇨병 학회가 정상이라고 정한 혈당이 실제로는 최적 혈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공복 혈당의 최적 범위는 72에서 85mg dl 사이이며 85 이상일 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공복 혈당은 당뇨병 진단을 받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것만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라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식후 혈당이 140mg dl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적이 아닌 정상 기준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사 후 혈당 수치가 30mg dl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식사 후 혈당 수치가 30mg dl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복 혈당 수치가 얼마든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가 가져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매일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는데 그 수치가 당뇨병 전 단계 기준에 도달해야만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시작된 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의 아침 식사는 약 80mg dl이라는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고 100이던 공복 혈당이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 기준인 30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고 미국 당뇨병 학회가 정한 식후 정상 혈당 스파이크 수치의 최대치인 140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체내 포도당 농도를 일정 시간 측정하면 혈당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측정한 혈당 곡선은 그 기간 동안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경험했다면 변동이 심할 것이고 적게 경험했다면 완만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어르신들께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것을 조언합니다. 이것은 혈당 곡선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점점 더 적게 그리고 더 작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혈당 변동폭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혈당 변동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건강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럼 저의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올바른 순서대로 먹어라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순서일까요? 처음에 섬유질, 채소를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두 번째로 먹으며 녹말과 설탕, 탄수.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순서가 가져오는 효과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 처방받는 당뇨약과 비교가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2016년에 진행된 한 놀라운 연구는 이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로 이루어진 두 그룹에게 8주 동안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면서 한 그룹은 음식을 순서대로 먹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원하는 대로 먹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음식을 순서대로 먹은 그룹에서 방화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감소된 사실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제2형 당뇨병을 되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음식과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순서대로 먹지 않은 그룹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에 놀라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우리 소화기관이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를 싱크대라고 생각하고 장을 싱크대 아래에 있는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싱크대에 도착한 후 파이프를 따라 이동하고 그곳에서 잘게 쪼개져 혈류로 흡수됩니다. 평균적으로 1분마다 약 3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이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배출이라고 합니다. 만약 녹말과 설탕, 밥이나 빵 위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면 장에도 빠르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서 포도당 분자로 분해된 후 혈류로 급속히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먹을수록 포도당 부하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혈당 스파이크는 더 커지는 것이지요. 접시에 파스타와 채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파스타를 먼저 먹고 브로콜리를 그 다음에 먹었다면 녹말 덩어리인 파스타는 빠르게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브로콜리는 파스타 위에 자리를 잡고 파이프로 이동할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브로콜리를 먼저 드십시오. 브로콜리는 채소이며 채소는 충분한 양의 섬유질을 포함합니다. 섬유질은 소화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싱크대에서 파이프, 그리고 하수구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섬유질은 세 가지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섬유질은 녹말을 포도당 분자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둘째, 섬유질은 이 배출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섬유질이 있을 때 음식은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은 장에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섬유질은 싱크대에 도착한 모든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춥니다. 섬유질 덕분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입니다. 섬유질을 섭취한 뒤에 먹는 녹말과 설탕은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누리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탄수화물과 채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견과류, 콩 그리고 콩과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음식이 지방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이 풍부한 음식에는 버터, 기름, 그리고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하는 나쁜 지방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시류, 대두유, 홍화씨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쌀겨유와 같이 수소가 첨가되고 정제된 식용유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 또한 이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음식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테트리스 게임 논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내려오는 블록보다 천천히 내려오는 블록을 배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채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로 음식을 먹으면 내려오는 블록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섬유질이 장애 만드는 그물망 덕분에 블록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혈류로 천천히 들어갈수록 혈당 곡선은 완만해지고 우리 몸 상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동일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생산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인슐린 양은 우리 몸이 더 빠르게 지방연소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도우며 이것은 체중 감량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베르나데트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르나데트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이 책의 비결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여자친구들은 그녀에게 폐경 후에는 살을 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지요. 베르나데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체중 감량 시도를 하지 않았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일에도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57세가 된 베르나데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빈약한 에너지였습니다. 마치 시계 장치처럼 매일 오후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너무 피곤해져서 직장, 은행 또는 카페에서 바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잠깐이라도 누울 수만 있다면 낮잠을 푹 잘 수 있을 텐데. 오후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녀는 초콜릿 바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글루코스 여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계정에 있는 비결들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점심시간 부엌 조리대에 평소 먹던 샌드위치 재료를 올려놓았을 때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과 지방은 두 번째, 탄수화물은 마지막. 모든 재료를 쌓아서 샌드위치를 통째로 먹는 대신 샐러드와 피클을 먼저 먹고 그 뒤에 참치를 먹고 그 뒤에 식빵을 먹는 식으로 재료를 접시에 담아 새롭게 해체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인 사람이어서 자주 먹는 저녁 식사는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와 파스타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채소와 고기를 먼저 먹고 파스타를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량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전 7시, 평소 일어나던 시각보다 몇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베르나데트 자신도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샌드위치를 해체해서 먹었고 저녁에 파스타를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을 계속 실천했습니다. 3일 후 낮잠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활력을 얻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 평소처럼 초콜릿바를 집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고 싶다는 생각조차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먹는 순서를 바꾸기 전 베르나데트는 점심 식사 후 혈당 급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싶어 했지요. 비록 그녀의 뇌가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경고였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무언가를 먹어야 해. 그녀는 초콜릿바를 찾았고 즉시 먹었습니다. 초콜릿바는 그녀의 혈당 수치를 즉시 증가시켰지만 그 수치는 곧바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친 롤러코스터였던 셈입니다. 음식 순서를 바꾸자 음식이 일으키는 혈당 스파이크가 작아졌고 그에 따른 혈당 하락도 덜 두드러졌습니다. 오후에도 배고픔을 덜 느꼈고 덜 피곤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부드럽게 멈춘 것입니다. 그녀의 배고픔이 개선된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존재합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음식을 잘못된 순서로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2시간 만에 식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먹으면 그렐린이 3시간 넘게 평소보다 억제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합니다. 3시간 이후로는 관찰하지 않았지만 추세를 보면 대여섯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폐경기 여성과 관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덜 일으키는 식단이 불면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잠을 잘 자게 되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고 더 좋은 동기를 찾게 됩니다. 베르나데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오후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지금까지 시도했던 일상의 변화들 중 가장 쉬운 것을 시도한 지 일주일째가 되었을 때 바지가 헐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중을 재어보니 놀랍게도 2파운드, 약 0.9kg가 줄어 있었습니다. 고작 일주일 동안 별다른 노력 없이 폐경 이후 찐살의 거의 3분의 1을 감량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조종석이라면 혈당이라는 레버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 것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종종 놀랍기까지 한데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량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먹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따로 먹어야 하나요? 안 그러면 뱃속에서 썩지 않나요? 이 비결에 과일도 해당된다고 말할 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는 과일을 설탕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섬유질이 있긴 해도 포도당, 과당, 그리고 자당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일은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일을 가장 마지막에 먹으면 뱃속에서 썩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부패는 음식에 붙은 박테리아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냉장고에 오래 둔 딸기에 보이는 흰색과 초록색 점은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음식이 썩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립니다. 몇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없거니와 부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음식이 소화되어 분해되는 시간과 다릅니다. 또한 우리의 위는 매우 산성 환경이며 pH 4 이하, 이러한 환경은 박테리아의 과증식을 막습니다.
식도를 포함한 위에서는 어느 것도 부패할 수 없으며 전체 소화관 중에서 박테리아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음식을 먹는 올바른 순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식사는 계란으로 시작하고 과일로 끝났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서도 소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회는 주로 과일로 끝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달콤한 음식, 즉 디저트로 마무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로 시간 간격을 둬야 하나요?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간 간격들이 연구되었습니다. 0분, 10분, 20분 등이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말과 설탕을 마지막에 먹기만 하면 멈추지 않고 바로 먹어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식품군을 다른 식품군 다음에 바로 먹습니다. 베르나데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이 순서로 먹어야 하나요? 이 책에 나온 비결들을 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어르신들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따라 하기 쉬운 상황일 땐 음식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먹습니다. 채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섞여 있어 재료를 분리하기 어려운 카레나 빠에야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먹는 순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가끔씩 채소를 먼저 몇 입 먹고 재료가 섞인 음식을 그대로 먹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녹말과 설탕을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먹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었다면 녹말을 단백질과 지방에 섞어 먹어보세요. 그래도 이것은 여전히 더 나은 방법이고 채소를 마지막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먹어라입니다. 혹시 브라우니에 식초를 뿌리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식초를 탄 음료를 만들어서 단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 음식을 디저트나 간식으로 먹을 때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많은 양의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어 만든 음료를 단 음식을 먹기 몇 분 전에 마시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배고픔이 조절되며 더 많은 지방이 태워집니다. 식초는 신맛이 나는 액체입니다.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박테리아를 이용해 알코올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박테리아는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합니다. 식초의 일반적인 종류로는 쌀식초, 화이트와인 식초, 레드와인 식초, 발사믹 식초, 사과 식초 등이 있습니다. 식초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특히 우리의 비결에 인기 있는 식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이나 식초를 마셔왔지만 최근에야 과학자들이 식초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수십 개의 연구팀이 식초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30명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 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룹의 절반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에게 3개월간 식사 전에 많은 양의 물에 식초 한 큰술 또는 2큰술을 넣어 마시게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식초는 아니지만 식초 맛이 나는 이 약, 가짜 약을 줍니다. 그들의 체중, 혈액 표지자, 그리고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그들을 관찰합니다. 연구자들의 관찰 결과 3개월간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평균 12kg, 24파운드를 감량했고 내장 지방, 허리와 엉덩이 둘레,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두 그룹 모두 엄격한 체중 감소 식단에 들어갔는데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식초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5kg 대 2.3kg, 11파운드 대 5파운드으로 체중이 2배 더 감소했습니다. 브라질 연구팀은 식초가 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방을 태운다고 선전되는 다양한 열 발생 보충제보다 식초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초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제1형 당뇨병 환자,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 모두 하루에 식초 한 큰술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식초의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 여성 7명 중 4명은 사과 식초 음료를 하루에 한 번 마시기 시작한 뒤 40일 만에 다시 생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반드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참가자들의 몸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마셨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8%에서 30%까지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인슐린 양이 감소하는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2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식초를 마실 때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이유가 체내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인슐린을 누군가에게 주입하거나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약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체내 인슐린이 많을수록 간, 근육, 지방세포들이 혈중의 과잉 포도당을 제거하고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대신 염증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체내 인슐린 양을 늘리지 않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가 하는 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드는 식초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까요? 당연히 식초를 쓰지 않으면 커다란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사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식초를 먹는다고 해서 나쁜 식단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는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합니다. 식단에 식초를 첨가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먹었다고 해서 설탕을 더 많이 먹는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신의 식단을 예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식사가 끝나면 움직여라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걷고, 기대고, 붙잡고, 들어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이 수축합니다. 손가락 근육처럼 어떤 근육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심장 근육처럼 통제하지 못하는 근육도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육이 더 많이, 더 높은 강도로 수축하도록 지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수록 더 많은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지방과 같은 다른 물질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포도당이 풍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물질보다 빠르게 준비된 연료입니다.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에너지에 붙여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노신 3인산 또는 ATP입니다. 포도당 연소율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즉,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 ATP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보다
공원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강아지를 잡기 위해 뜀박질할 때 ATP 필요량은 1000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새롭게 수축할 때마다 포도당 분자는 연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얼마나 빨리 운동해야 하나요? 식후 70분 이내에 언제든지 운동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정점을 찍기 전에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나서 걷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시험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크를 내려놓은 후 곧바로 걷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마친 후 10분에서 20분 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결과가 좋았습니다. 운동을 식전에 할까요? 식후에 할까요?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식사 전에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저항 운동 연구에서 저녁 식사 전에 운동했을 때는 혈당과 인슐린 스파이크가 각각 18%와 35% 낮아졌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에 운동했을 때는 각각 30%와 48% 낮아졌습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은 어떤가요? 아무 때나 운동해도 좋습니다.